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1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깜짝 선물이 오는 줄 알았거든요. 하루를 더 쉴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일요일. 그런데 대체 공휴일이 생기게 되면 다음날 월요일까지 쉬게 되니까 월요일날 도대체 뭐 할까? 가족들이랑 어딜 가야 될까? 뭐 이런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아이고 이를 어찌합니까? 올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군요. 그렇죠. 이게 뭔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이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에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당장 오는 일요일 이날이 크리스마스니까 이때부터 적용하려고 뉴스를 터뜨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했거든요. 당장 올해부터 대체 공휴일 쉴 수가 있겠구나,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이 뉴스에 보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 야당에선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내수진자, 국민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뭐 이런 걸 고려해서요,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휴식권을 확대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좀 웃기죠? 아무튼 근데 이 발표 뒤에 또 달라붙는 소식이 앞서 얘기처럼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당장 하면 될걸. 월드컵 우승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메시가 돌아오는 날 바로 공휴일 지정했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하면 될걸. 왜 내년까지 늦추느냐? 정부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를 위해서는 대통령령을 고쳐야 한대요. 그런데 대통령령은 입법 예고,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하고 최소 90일 이상 소요된대요. 즉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에이. 그러니까요, 박 PD가 벌써 에이 소리 나왔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난 9월 검수완박 있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 시행령 내놨잖아요. 이 날짜를 보니까 9월 7일 날 국무회의 하고요, 바로 3일 뒤에 10일 날 시행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국무회의 하고 바로 일요일 날 시행하면 26일 월요일 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진짜 대체 공휴일이 내수진자, 국민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이 도움된다고 판단했다면요, 90일 이상 소요된다, 이 소리 하지 말고 90일 전에 했었어도 됐잖아요. 미리 할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사람들 혼란시키게 만드냐는 거죠. 이 크리스마스 5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지도 않을 거 괜히 마음만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노동계, 특히 직장인들 69시간제 도입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반발하는 분들도 많고,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런 뉴스를 터뜨린 게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든다는 거죠. 네. 이 장시간 노동회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아니에요,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장시간 노동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휴식권 확대,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그 휴식권 확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도 도입하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무튼 정부와 여당이 얘기하는 대로 시행령이 개정돼도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적용되게 되면 내년 5월 27일, 이게 토요일이거든요. 이날이 석가탄신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대체 공휴일이 또 생겨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사흘 연휴를 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앞서 정부에서는 대체 공휴일 결정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최소 90일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90일. 그러면 내년 3월 아닙니까? 내년 3월 때쯤이면 우리 경제가 바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요? 네. 이때 가서 경제가 어려우니 지금은 쉴 때가 아니야 라고 또 말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드네요. 대다수 영양제 브랜드는 하나의 제조업체에 모든 품목의 생산을 맡깁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국내만 해도 수백 개의 외주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마다 잘 만드는 품목은 다릅니다. 비타민에 특화된 업체, 오메가3의 강점이 있는 업체는 다 달라요. 그래서 브리오는 각 품목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업체에 일일이 접촉해서 생산합니다. 브리오 품목 수는 현재 14개지만 거래하는 제조사는 7곳이나 되는 이유죠.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가가 다소 높아져 소비자가도 덩달아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소비자들은 금방 알죠. 처음 보는 브랜드지만 먹어보니 괜찮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구매율이 높답니다. 브리오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을 포함한 14개 제품은 브리오 공식 쇼핑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를 검색하세요. EPD의 픽. 일본 은행의 사실상 백기. 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세계적인 긴축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던 일본, 나홀로 금리 역주행까지 펼쳤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일본이 갑자기 궤도 수정에 나섰더라고요. 시장의 예상을 깬 백기 투항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게다가 또 희한한 게 백기 투항했는데 아니 그러면 얘네만 난리가 나면 될 텐데 전 세계 금융시장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허허. 그래서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일제히 금리를 올리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버텼던 일본이 왜 박 PD의 지적처럼 일관성이 없는 걸까? 왜 갑자기 변심을 했을까요? 그리고 일본의 변심이 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겠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어제 뉴스를 좀 더 살펴볼게요. 일본의 중앙은행, 일본은행이죠. 여기가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기금리 변동폭을요. 0.25였는데 이를 0.5로 확대한다. 그러니까 2배로 늘린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준금리는 전과 동일하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마이너스 0.1%.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아닌데 변동폭만 올렸다는 건데 왜 이거를 일본은행의 백기 투항, 금리 인상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그러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단기 금리 조작이다. 더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이지 이게 금리 인상이나 금융긴축 등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 것은 아니다. 금리 인상한 거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건 너 생각이고 이번에 일본은행의 조치를요. 금리 인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냐면요. 일본이 이 기준금리는 그냥 놔두고 장기금리 변동폭을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정확히는 일본의 10년 장기 국채금리 상한선을 인상한다는 얘기거든요. 즉 10년 장기 국채금리가 현재보다 2배인 0.5%가 돼도 일본은행은 이거를 사들여주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놈들은 참 그런 면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요. 조선을 침략해놓고서도 문명하다. 이렇게 우기잖아요. 그렇죠.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죠. 이것도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요.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얘네들 속내가 어떤지.
실제로 일본 은행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일본의 10년 장기 국채 금리 요 상한선을 올린 거라고 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금리가요 0.249%였거든요. 그러니까 상한선인 0.25% 살짝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급등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급등했느냐? 0.447%. 그러니까 0.5%에 거의 다가갔다는 거죠. 거의 2배가 된 셈인데 이러니 기준금리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이게 더 궁금해지시죠? 왜 갑자기 일본이 변심을 했을까? 일단 이번 금리 인상이 예외적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일본의 변심 과정을 살펴볼게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내다봤거든요. 일본 은행 총재 이 구로다. 구라를 많이 쳐서 구로다인가요? 아무튼 아니, 얘가 구로에 살았나 보죠. 아 구로에 살았다고요? 예. 그러게요. 나이가 많아서 이 일제강점기 때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들긴 하지만 그거는 팩트 체크가 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름은 구로다입니다. 이 총재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시장에서는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구로다가 너무나 고집이 세서 내년 4월 임기가 끝나 새로운 일본 은행 총재가 들어와야 일본의 통화 정책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거든요. 이 구로다가 진짜 고집이 셌어요. 그렇게 일본 경제가 맥을 못 추고 있고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구로다는 끝까지 원래 통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를 줄곧 고수하며 금융 완화, 초저금리 정책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기조를 바꾼다. 언론이나 이런 데 한 번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기조를 확 바꾼 거예요. 말은 하진 않았지만 아베노믹스 이걸로 폐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부터 일본도 긴축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시장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구로다가 관둬야 일본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4월 이후에나 일본의 통화정책이 바뀔 것이다. 라고 넉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의 변화가 5달이나 빨리 찾아왔어요. 네. 그러니 시장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대비할 시간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갑자기 5개월 전에 시간차 공격을 탁 해대버렸으니까요. 금융시장이 화들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구로다 총재가 마음을 바꿨을까? 5개월만 버티면 될 텐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짐작 가능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일본 경제가 시원치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견딜 만큼 다 버텼다. 버틸 만큼 버티다. 어쩔 수 없이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게 물가거든요. 뭐 다른 나라들도 지금 물가 때문에 난리 났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가 걱정이 그동안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대표적인 디플레 국가.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일본 내에 존재하지 않아. 일본 사전에 아마 물가 상승 없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렸거든요. 네. 왜냐면요. 일본이 물가가 정체된 게 뭐 겨우 5년? 10년? 아니에요. 20년 장기 불황이었으니까 20년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물가 정체가요. 무려 40년. 와우. 이게 말이 됩니까? 40년 동안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정말 전 세계에서 유독 일본 물가만 정체가 돼 있었어요. 그것도 40년. 그러니까 지금 일본인들 중에는 물가 상승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올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 이후로 전 세계 상황이 변했는데 거기에 일본이 예외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유명한 목욕탕 여기가 가격을 100엔도 아니고요. 겨우 10엔. 우리나라 돈은 1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올렸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40년 동안 유지됐던 목욕탕 가격을 왜 올리느냐. 이런 난리가 났었어요. 겨우 100원 올렸다가. 그리고 국민과자라고 하는 도라에몽 과자 있잖아요. 네. 이것도 가격을 살짝 올렸는데 이것도 엄청난 뉴스가 됐었거든요. 그만큼 일본 물가가 안 오르는 것으로 유명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상황이 급변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대요. 최근 발표된 일본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3.6%. 에게 겨우 3.6%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7%가 넘고 유럽은 10% 넘는 데들도 많고 우리나라도 5%가 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3.6%, 세 발의 피죠. 하지만 이 상승률이요. 일본에서는 아까 40년 물가가 정체됐다고 했잖아요. 4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어허. 3.62. 장난 아니죠. 근데 문제는요. 곧 11월 물가 지수도 발표될 예정이래요. 근데 이 수치는 아마 4%가 넘을 수도 있다. 최소한 육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엔저 상황에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 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일본 국민들 더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물가는 안 오르는 것이야. 저물가에 40년 동안 길들여져 있던 일본 국민들. 갑자기 이렇게 오른 물가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감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물가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어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물가가 오르니까 앞서 얘기처럼 목욕탕 요금 10엔 올렸다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일본은행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들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 고집센 구로다마저도. 왜냐하면 앞으로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보이면 겨우 5개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참아볼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국제유가, 곡물가 이거 뭐 하락한다는 얘기가 들리긴 했는데 이게 좀 주춤거리고 있죠. 따라서 구로다나 일본 전문가들도 지금 물가를 잡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뭐 지금은 기준금리는 유지했지만 앞으로는 인상으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상하게 되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한 번 방향을 틀었으니 늦은 만큼 더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 금리를 쫓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가기에는 일본 경제가 너무 취약하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따라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구로다 다음에 누가 일본은행 총재가 되느냐, 어떤 인물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 인상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다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일본이 사실상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아니면 일본이 아직도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긴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경 있죠, 경. 일경. 예. 이 일경 되려면 조가 10,000개가 모여야 일경 아닙니까? 경 하면 음. 팔만대장경이죠. 팔만대장경.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경과 이 경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경은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가 일본과 매우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일본의 국채 규모가 경이래요. 일본 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자금 순환 통계. 이걸 보니까요. 9월 말 현재 일본의 단기 채권을 제한 국채 발행 잔액 있죠. 지금까지 발행한 국채 그 규모가요. 1,065조 6천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요. 1경 359조. 뻥을 넘습니다. 와. 엄청나죠. 그런데 이 국채 누가 샀을까요? 보통 우리나라 국채는 발행을 하면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 사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인기 좋잖아요. 경제도 네. 튼튼해 보이고. 물론 요거는 정권 바뀌기 전까지 얘기입니다. 현재는 또 상황이 달라졌긴 했지만 과거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과거부터 몇 년 전부터
장기 침체로 국채 인기가 매우 없었죠. 그래서 일본 국채 대부분 일본 국민들이 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본 국채 산 곳이 어디냐 봤더니 일본 중앙은행, 일본 은행이라는 거예요. 일본 은행의 보유분이 따져보니까 얼마나 되느냐? 무려 535조 6천억 엔. 전체 국채 잔액 중 무려 50.26%나 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절반을 넘은 것 일본에서도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발행한 걸 중앙은행이 산다. 이건 뭐 자전거래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정상적이다. 박피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자전거래하는 게 정상적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 위기가 왔을 땐 이런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 늘어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준도 국채 보유 비율 올해 들어서 좀 늘리긴 했어요. 20%. 유럽 중앙은행은 더 높아요. 30%. 그리고 궁금하실까봐 한국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도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지금 비율이 3.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지금 50.6%. 그러면 과거부터 이렇게 높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도 10년 전만 해도 국채 보유 비율이 10% 수준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바로 아베노믹스 때문이죠.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돈을 엄청나게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금리를 유지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이게 다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일본 경제가 그렇게 나쁜데 어느 외국 투자자가 일본 국채를 사줄까요? 별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 국채 발행했는데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 이거 재고 처리도 할 수 없고요. 폐기 처분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본 은행이 안 팔리는 것을 다 무조건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은행의 일본 국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년 만에 5배가 뛴 거예요. 네. 즉 일본은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돈을 하늘에서 뿌리듯이 엄청난 돈을 뿌렸는데 이런 아베노믹스 정책에 따라 국채를 마구 찍어냈고 이게 다른 데서 안 팔리니까 그거를 일본 은행이 다 사들였고 뭐 이런 식으로 저물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국채를 있는데도 사들였는데 이게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됐으니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일본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도 일본 정부는요. 자기들이 발행한 국채 이자 때문에 매년 8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80조가 넘죠. 이거를 물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재무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금리가 1% 오르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은요. 2025년이 되면 무려 3조 7천억 엔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37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뭐 이렇게 빚을 많이 지건 이자를 많이 내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일본이 국채도 이렇게 많이 발행했지만 또 한 가지 일본의 대외자산.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올해 5월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본의 대외 순자산이요. 그냥 자산이 아니라 순자산. 이게요. 411조 1841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4069조 원이 넘죠. 전년 동기 대비 15.8%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2년 만에 대외 자산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요. 처음으로 400조 원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외 순자산 2위를 달리고 있던 독일과의 격차도 100조 원 가까이 더 벌어졌다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순위가 바뀔 것이다. 독일이 대외 순자산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요. 31년 연속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 보유국 이걸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요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뭐냐면요. 사실상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를 어떻게든 물어야 될 텐데 이걸 무슨 돈으로 물까? 앞서 얘기했던 대외 순자산 이걸 팔아서 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출 금리가 싼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수익성이 높은 해외 국가에 투자하는 거. 이게 그동안에 많았거든요. 앞서 일본의 대외 순자산이 늘어나는 데에도 이게 큰 역할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더 이상 불가능해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가겠죠. 그동안에 사 모았던 해외 자산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오는 게 더 유리해지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일본이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자금만 따져봐도 3조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걸 청산하고 일본에 돌아간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장난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미국 국채 갑자기 뛰었죠.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갑자기 뛰었어요. 바로 이런 파장 때문에 이런 파장을 예상하고 뛰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고요. 문제는요. 이런 엔캐리 청산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뭐 해외 자산 이거 한꺼번에 다 팔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일어날지 급격하게 일어날지 이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도 엔캐리 자산이 있거든요. 일단 우리나라의 엔캐리 자금 약 6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엔캐리 청산이 급격하게 일어나서 특히 엔화 가치가 급등해서 엔화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부품 등을 일본에서 들여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엔캐리 청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자도 면제돼서 일본 여행 이제 한번 가볼까 했던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하필 요때 엔화 가치가 올라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인가 어제 또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일본 은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기준금리 뭐 이제는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 올려도 다음에 베이비 스텝만 하고 그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오산이다. 잘못 판단한 거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는 거예요. 뭐 최종 금리 많은 전문가들 3.5 우리나라는 3.5에서 멈출 것이다 전망했는데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가올 금융파고 생각보다 높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 경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더 면밀히 시장 변화를 관측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스스로 갖춰서 준비하는 게 필요할 듯합니다. 넋 놓고 있다가는 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예. 경불진과 함께 변화를 관측하신다면 다양한 시나리오도 저절로 마련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 다음 기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